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제, 돈, 그리고 부의 생각법을 파헤치는 당신의 금융 멘토, 핀플루언서입니다. 혹시 학교 다닐 때 사회나 경제 시간에 화폐가 없던 옛날, 사람들은 물물 교환을 했다고 배우신 거 기억나시나요? 닭 한 마리를 쌀 한 자루랑 바꾸고, 뭐 그런 거요. 거의 모든 교과서에 나오는 국룰 같은 이야기죠. 그런데 만약 그게 전부 거짓말이라면 어떨까요? 우리가 돈의 역사에 대해 완전히 잘못 알고 있었다면요? 진짜 부와 경제적 지혜는 당연하다고 여겨지는 것들에 질문을 던지는 데서 시작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런 진짜배기 지식을 얻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누르는 게 그 첫걸음이 될 겁니다. 여러분의 금융 IQ에 투자하는 셈이죠. 자, 그럼 오늘 우리가 당연하게 믿어왔던 상식을 깨부수러 한번 떠나볼까요? 오늘의 주제는 바로 물물 교환에 숨겨진 역사, 그리고 그 거대한 착각입니다. 대부분의 역사학자들과 인류학자들은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물물 교환 경제가 실제로 존재한 적이 거의 없다고 말합니다. 상품과 상품을 직접 맞바꾸는 그런 순수한 물물 교환 말이에요. 돈이나 빚 같은 중간 매개체 없이요. 근데 이상하죠? 역사적 증거는 거의 없다는데 왜 우리는 돈의 역사를 말할 때 항상 물물 교환부터 시작할까요? 오늘 역사기록 보관소의 먼지를 싹 털어서 뭐가 팩트고 뭐가 픽션인지 제대로 한번 가려보겠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대체 어떻게 물건을 교환했는지 그 진짜 방법을 알아봅시다. 자, 먼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중세시대의 물물 교환 시나리오를 한번 그려보죠. 여기 중세 농부 2명이 있습니다. 이름은 각각 철수와 영이라고 하죠. 철수는 지금 필요한 것보다 닭을 3마리나 더 가지고 있어요. 근데 곡식은 똑 떨어졌네요. 반면에 영희는 닭은 부족한데 창고에 곡식은 넘쳐납니다. 그래서 철수가 영희에게 가서 말하죠. 영희야, 혹시 내 닭이랑 내 곡식이랑 좀 바꿀 수 있을까? 영희는 콜이라고 대답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배운 물물 교환입니다. 간단하게 들리죠? 하지만 현실에서는 이게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비실용적인 방법입니다. 이걸 경제학 용어로는 욕구의 이중적 불일치 문제라고 하는데요.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 내가 가진 걸 원하면서 동시에 내가 원하는 걸 가진 사람을 딱 만나는 게 하늘의 별 따기라는 겁니다. 게다가 각 물건의 가치는 또 어떻게 매길 건가요? 닭 한 마리가 곡식 몇 자루의 가치가 있는지 누가 정하죠? 이건 굉장히 주관적이라서 거래하는 사람들 마음에만 달려 있습니다. 만약 거래 도중에 철수가 갑자기 생각해보니 내 닭이 훨씬 비싼 것 같은데 라고 마음을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이 싸움을 중재할 방법이 없습니다. 갈등과 분쟁이 생길 가능성이 항상 열려 있는 거죠. 이론적으로는 그럴싸해 보이지만 인류학자들은 이런 식의 물물 교환이 당시에 흔했다는 증거를 거의 찾지 못했습니다. 순수하게 상품의 가치에만 기반한 이런 교환은 아주 드물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대체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옛날 사람들은 당연히 이렇게 거래했을 거라고 철석같이 믿게 된 걸까요? 정답은 놀랍게도 그냥 경제학의 아버지 애덤 스미스의 상상이었기 때문입니다. 네, 제대로 들으셨어요. 상상입니다. 그는 지금으로부터 거의 3세기 전인 1776년에 국부론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당시에는 자신의 이론을 뒷받침할 고고학적 증거가 거의 없었죠. 하지만 그는 화폐의 기원을 설명하기 위한 우아하고 논리적인 출발점이 필요했고 물물 교환의 불편함 때문에 화폐가 생겨났다는 스토리는 정말 기가 막히게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론은 엄청난 인기를 끌었고 하나의 거대한 신화처럼 퍼져나갔습니다. 일종의 뇌피셜이 정설이 되어버린 거죠. 사실 화폐는 물물교환이라는 개념에서 나온 게 아니라 비디라는 개념의 등장에서 발명되었습니다. 이건 잠시 후에 더 자세히 다루기로 하고요. 자, 그럼 진실을 알려드리죠. 고대 사회에서 거래와 교환은 실제 상품이나 물건에 기반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바로 호의와 의무에 기반을 둔 시스템이었습니다. 고고학자들은 실제 물품 교환보다는 선물과 호의를 주고받는 증거를 훨씬 더 많이 발견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한국인이라면 바로 이해할 수 있는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품앗이와 정문화입니다. 이 시스템에서는 만약 누군가에게 어떤 물건이 필요하면 마을 공동체는 그걸 그냥 공짜로 줬습니다. 그 대신 받은 사람은 언젠가 그 호의를 다른 형태로 갚아야 한다는 사회적 기대, 즉 의무가 있었습니다. 현대 시장 경제가 희소성의 원칙 위에서 돌아간다면 고대 사회는 의무와 관계의 원칙으로 돌아갔던 겁니다. 이 시스템은 종교적 믿음과 강력한 사회적 규범을 통해 유지되었습니다. 만약 당장 갚을 물건이 없다면 노동력을 제공하거나 사냥이나 마을을 지키는 일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호의를 갚을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은혜를 갚는 것이 좋은 업보를 쌓는 일이고 자신들이 믿는 신들을 기쁘게 하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신뢰의 기반을 뒀기 때문에 애덤 스미스가 상상한 물물교환보다 훨씬 우월하고 효율적인 방법이었습니다. 거래하는 양쪽이 동시에 서로가 원하는 물건을 정확한 수량만큼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그냥 필요한 것을 주고 나중에 다른 형태의 호의로 돌려받기를 기대하면 됐습니다. 언제까지 그 호의를 갚을지에 대한 시간 약속도 있었죠. 이건 실제 상품의 가치를 매기는 대신 서로에 대한 마음의 빚을 기록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 시스템은 강력한 사회적 가치를 지닌 끈끈한 지역 공동체를 만드는 데 도움을 줬고 지역 경제를 성장시켰습니다. 물론 실제 물건 대 물건 교환이 아예 없었던 건 아닙니다. 주로 낯선 이방인들과 거래할 때 그런 방식이 사용되었죠. 하지만 그것조차 순수한 이기심에 기반한 거래라기보다는 선의의 교환에 가까웠고 나중에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을 줄이는 방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말했듯이 이 시스템은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더 가깝게 만들고 공동체를 아주 끈끈하게 만들었습니다. 자, 이제 이 평화롭던 시스템에 어떻게 빚과 돈이 등장하게 되었는지 이야기해볼까 하는데요. 그 전에 오늘 내용 중 가장 흥미로웠던 부분이 무엇인지 댓글로 남겨주시고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채널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신뢰와 마음의 빚에 기반한 이 초기 교환 시스템은 마을 같은 작은 지역 단위에서는 아주 잘 작동했습니다. 하지만 국가와 제국이 등장하고 조직적인 전쟁이라는 제도가 생겨나면서 상황은 복잡해졌습니다. 신뢰와 호의에 기반한 지역 공동체 시스템은 이 공동체들이 다른 거대한 세력에게 정복당하면서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자리에는 아주 비인간적인 호의 시스템이 등장했는데 그것이 바로 공식적인 비디였습니다. 비디라는 시스템을 통해 통치자는 정복당한 사람들로부터 부를 빼앗을 수 있는 수단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대가로 그들의 목숨을 살려주고 마을을 완전히 불태우지 않는 자비를 베푸는 것이었죠. 지역 사람들은 통치자의 자비의 빚을 져야 했고 이 빚을 곡물이나 노동으로 갚아야 했습니다. 이것은 공포와 엄격한 규칙으로 강제되었습니다. 이전의 품앗이와 신뢰 시스템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이었죠. 이제 모든 것은 공포로 굳어진 공식화된 비디였습니다.
제국이 점점 더 강력해지면서 이비 시스템에서 화폐, 즉 돈이 등장하게 됩니다. 어떤 역사학자들에 따르면 이것은 통치자들이 자신의 군대에게 져야 할 빚, 즉 월급을 표준화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었고, 더 나아가 훨씬 더 사악한 목적으로 사용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바로 경제적 노예화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정복당한 사람들에게 실제 물리적인 화폐 사용을 강제함으로써 통치자들은 평범한 사람들을 자신들의 통치에 경제적으로 더욱 의존하게 만들었습니다. 동전을 발행하는 사람이 바로 통치자였으니까요. 평범한 사람들은 살아남기 위해 그 시스템에 편입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 왕이 자기가 만든 동전으로만 세금을 내라고 명령하는 겁니다. 그럼 농부들은 곡식을 팔아서 어떻게든 그 동전을 구해야만 하죠. 결국 왕이 만든 경제 시스템에 완전히 종속되는 겁니다. 간단히 말해 이 동전들은 교환을 촉진한 게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통제하고 제한했습니다. 그리고 이 이론은 동전이 발명된 후에도 사람들은 여전히 상업활동보다는 호의를 교환하는 방식에 의존했다는 증거들로 뒷받침됩니다. 동전은 주로 상업이 아닌 신전이나 통치자에게 공물을 바치는 등 신뢰가 존재할 수 없는 상황에서 사용되었습니다. 화폐라는 개념은 폭정을 강화하는 것 이상의 일을 했습니다. 성불평등을 강화했을 수도 있습니다. 역사를 되돌아보면 화폐 시스템이 미미한 역할을 했던 곳에서는 여성들이 상대적으로 더 큰 권리를 가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돈에 기반한 상업이 더 널리 퍼진 곳에서는 여성의 권리가 줄어드는 경향이 나타납니다. 화폐 이전 사회에서는 교환의 중심적인 역할을 했던 것이 주로 여성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물자가 어떻게 분배되어야 하는지, 가족이나 부족에게 어떤 호의가 필요한지를 관리하는 책임자였습니다. 하지만 경제가 비인격적인 화폐 시스템으로 넘어가면서 그 역할이 축소된 것이죠. 어쨌든 전근대 교환 시스템을 깊이 파고들어보면 초기 사회는 오늘날과는 매우 다른 방식으로 운영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상품과 서비스를 교환하는 방식은 기본적으로 순수한 자기 이익에 기반하며 이것이 완전히 정상적인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 거대한 글로벌 세상에서는 그게 합리적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는 이것이 항상 그래왔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돈이 있기 전에도 물물교환 시스템 역시 순수한 이기심에 기반했을 거라고요. 그러나 실제 역사적 사실을 깊이 파고들어보면 대부분의 인간은 항상 그렇게 자기중심적이지 않았으며 적어도 자신의 공동체 안에서는 서로를 돌보려고 적극적으로 노력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사람들을 빚과 돈의 시스템으로 통합시킨 것은 결국 제국주의적인 팽창과 정복 전쟁이었습니다. 물론 공평하게 말해서 마음의 빚에 기반한 초기 교환 시스템은 오늘날의 이 복잡한 세계화 시대에는 결코 작동할 수 없을 겁니다. 빚과 돈을 매개로 한 교환의 도입은 궁극적으로 더 복잡한 사회를 가능하게 했고 결국 현대 산업경제를 탄생시켰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교환의 초기 형태는 단순히 신뢰와 선의에 기반했다는 사실, 그리고 오늘날은 상황이 현저하게 다르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경제활동이 언제나 차가운 이기심만으로 움직였던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지금의 경제 시스템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제가 이전에 만들었던 중세시대의 파산에 관한 다큐멘터리도 분명 좋아하실 겁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오늘 영상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저는 곧 다시 찾아뵙겠습니다.